1943년 가을, 네덜란드 하를럼, 중년의 한 여성이 공원 돌벤치에 앉아 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가죽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다. 그 가방 안에는 수백 명의 운명을 좌우할 목록이 들어있다. 지역 내 유대인 가족들의 이름, 주소, 은신처가 적힌 명단이다. 그녀는 그것을 독일 비밀 경찰에 넘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자갈이 깔린 길 위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운전자는 눈이 맑고 양 갈래로 단정하게 따은 머리를 한 소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처럼 보인다. 14살, 순진한 얼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 소녀는 여성 앞에서 자전거를 멈추고 고개를 살짝 기울여 공손히 묻는다. 실례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성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한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실수였다. 소녀는 자전거 바구니에 손을 넣는다. 채소 아래에는 FN 모델 1910 반자동 권총이 숨겨져 있다. 그녀는 총을 꺼낸다. 단호한 총성이 울린다. 목표물은 즉시 사살된다. 여성은 쓰러진다. 유대인 명단은 안전해진다. 소녀는 하를럼의 좁은 골목들 속으로 자전거를 타고 사라진다. 아무도 아이를 의심하지 않는다. 아무도 중학생 소녀를 붙잡아 신문하지 않는다. 소녀의 이름은 프레디 오버스테겐이다. 언니 트루스 그리고 친구 한니 샤프트와 함께 그들은 네덜란드 저항운동의 전설적인 3인조를 이뤘다. 그들의 무기는 전차나 중포가 아니었다. 그들의 무기는 아름다움, 순수함, 그리고 자전거였다. 그들은 네덜란드에서 나치 독일이 맞닥뜨린 최악의 악몽이었다. 그들은 수십 명, 어쩌면 100명이 넘는 독일 병사와 배신자들을 제거했다. 이것은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강제로 어른이 되어야 했는지를 그린 극적인 이야기다. 프레디는 1925년에 태어났다. 트루스는 1923년생이다. 그들의 운명은 어머니에 의해 결정되었다. 트라윈 오버스테겐, 강경한 공산주의자 여성이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국제 구호 조직의 적극적인 활동가였다. 자매는 어릴 때부터 이웃 독일에서 부상하고 있던 파시즘의 투쟁과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단 하나의 생존 원칙을 가르쳤다. 정의는 눈물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 가족은 밀집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 집은 인도주의의 요새였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그들은 독일,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에서 온 난민들을 숨겨주었다. 자매는 공포에 떨고 있는 유대인들 곁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독일 전차의 첫 번째 궤도가 네덜란드에 들어오기 전부터 파시즘의 실체를 똑똑히 알고 있었다. 1940년 5월 10일 네덜란드의 하늘은 루프트바페 항공기로 새까맣게 뒤덮였다. 독일군이 침공했다. 네덜란드는 닷새 만에 함락되었다. 왜 한 국가는 이렇게 빠르게 무너졌을까? 그 답은 로테르담에 있다. 5월 14일 나치 독일은 로테르담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불과 15분 만에 폭격은 도심을 초토화했고 약 900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8만 5천 명을 집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독일의 다음 위협 대상은 위트레우트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잔혹한 현실이 덮쳐왔다. 독일군이 거리마다 넘쳐났다. 유대인 출입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졌다. 회색 트럭들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인구 밀도가 높고 지형이 평탄해 다른 나라들처럼 게릴라가 숨을 숲이나 산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이곳의 저항은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되었고 생과 사의 경계는 벽 하나 차이에 불과했다. 오버스테겐 자매는 종이와 풀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독일의 선전 전단을 훔쳐 그 위에 자유를 외치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단순한 저항 행위였지만 처벌은 사형이었다. 이 대담한 행동은 저항위원회의 눈에 띄었다. 하를럼 RVV의 지휘관 프란스 판 데르빌은 새로운 요원을 필요로 했다. 보이지 않는 요원들을 말이다. 1941년 프란스는 오버스테겐의 집을 찾았다. 그의 눈앞에는 2명의 어린 소녀가 있었다. 프레디는 14살, 트루스는 16살이었다. 전례 없는 모집이었다. 통상적으로 저항운동은 성인 남성만을 모집했다.
그러나 프란스는 독일 병사들의 심리 규칙을 이해하고 있었다. 독일 병사들은 여성의 역할을 가사와 가족 돌봄에만 국한시키는 고정관념 속에서 훈련받았다. 그들은 여성이 전술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사실은커녕 총을 들고 싸울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치명적인 맹점이었다. 그는 충성심을 시험하기로 했다. 그것은 잔혹한 시험이었다. 며칠 뒤 프란스는 그들의 집문을 걷어차고 들어왔다. 게슈타포 제복을 입고 프레디의 머리에 총을 겨눈 채 독일어로 소리치며 유대인들의 은신처를 불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다. 두 소녀는 돌처럼 서 있었다. 눈을 크게 뜬 채 애원도 없었고 어떤 이름도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는 직업 군인에게서조차 보기 드문 자질이었다. 위험 앞에서의 완전한 침착함. 프란스는 총을 내렸다. 그는 연기를 멈추고 말했다. 합격이다. 그 순간 프레디와 트루스의 유년기는 끝났다. 프란스는 탁자 위에 권총 한 자루를 올려놓고 임무를 분명히 했다. 이건 전단지 붙이는 놀이가 아니다. 우리는 철도를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나치 독일 놈들을 제거할 것이다. 프레디는 총을 집어들었다. 소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 누구도 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배울게요. 그들의 학교는 숲 깊숙이 자리한 습기 찬 감자 창고였다. 그곳에서 자매는 어둠 속에서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법을 배웠다. 독일의 발터 P-38 권총과 영국이 공수로 투하한 스텐 기관 단총에 익숙해졌다. 방화장치를 만드는 법을 익혔고 인간 신체의 약점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행동할 때 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프란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손이나 다리를 쏘지 마라. 가슴이나 머리를 쏴라. 적이 살아있으면 반격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위험해진다. 첫 번째 임무는 방화였다. 목표는 독일군의 군수 창고였다. 계획은 유혹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두 소녀는 화장을 하고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었다. 그들은 창고 정문으로 걸어가 SS 경비병에게 말을 걸었다. 타향에서 고립되어 외롭고 여자를 갈망하던 독일 병사들은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소녀 둘의 미소 앞에서 경계를 풀었다. 프레디가 정문에서 경비병의 시선을 끄는 동안 트루스는 뒤편으로 숨어들어 폭약과 시한 신관을 설치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진 병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떠났다. 30분 뒤 폭음이 울렸다. 창고는 불바다가 되었다. 경비병들은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거나 총살당했다. 두 자매는 침대에서 안전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파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RVV는 더 단호한 행동을 필요로 했다. 숙청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는 저항운동에서 가장 긴장된 전환점이었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나치 독일은 실버탄내 작전을 시행했다. 독일 장교 한 명이 제거될 때마다 그들은 비밀리에 네덜란드의 무고한 시민 3명에서 5명을 처형했다. 대상은 대개 저명 인사이거나 연합국과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이 사실은 프레디와 트루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안겼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그 대가가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일 수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동해야 했다. 밀고자들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저항 조직 전체가 뿌리째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우선 표적은 협력자들이었다. 이들은 독일 비밀 경찰을 위해 일하던 네덜란드인들이었다. 그들은 독일 병사보다 더 위험했다. 지역 주민들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은신처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버스테겐 자매의 활동 방식은 2가지, 핵심 전술로 이루어진 하나의 예술로 발전했다. 전술 하나, 마지막 산책. 그들은 독일 장교들이 모이는 술집으로 향했다. 더 성숙하고 매혹적인 언니 트루스가 표적을 고른다. 그녀는 다가가 숲속을 함께 산책하자고 유혹한다. 로맨틱한 만남을 기대한 장교는 기꺼이 따라 나선다. 그는 테이블 위에 맥주잔과 함께 경계심도 내려놓는다. 그는 숲속 덤불에 프레디가 이미 숨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숲 깊숙이 들어가면 트루스가 신호를 보낸다. 프레디가 모습을 드러낸다. 탕. 그들은 시신에서 무기와 신분증을 회수하고 미리 파두었던 구덩이에 넣어 흙으로 덮는다. 완벽한 실종이었다. 흔적도 없고 조사도 없으며 즉각적인 보복도 없었다.
전술둘, 자전거 접근법. 이것은 그들의 상징이 된 기술이었다. 그들은 표적을 미행하며 출근 동선을 완벽히 파악했다. 트루스가 자전거를 몰고 프레디는 뒤에 앉아 외투 아래 총을 숨겼다. 그들은 뒤에서 표적에게 바짝 다가간다. 나란히 서는 순간 프레디가 총을 뽑아 발사한다. 표적은 즉시 쓰러진다. 자전거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속도와 기습은 목격자들이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 기술은 초단위까지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호흡을 요구했다. 트루스가 자전거를 조금이라도 비틀면 탄환은 빗나간다. 프레디의 반응이 한 박자만 늦어도 표적은 돌아서 그들의 얼굴을 인식하게 된다. 훗날 프레디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총알이 관통할 때 그들의 눈에서 푸른 섬광이 번쩍였어요. 그 다음은 어둠이죠. 그리고 당신은 자전거를 타고 떠나요. 반드시 떠나야 해요. 집착이 그들의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1943년 그룹은 세 번째 구성원을 맞이했다. 저항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한니 샤프트, 22살, 암스테르담 대학교 법대생. 한니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지식인 출신으로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와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치 독일에 대한 충성 서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뒤 저항운동에 합류했다. 한니와 오버스테겐 자매의 결합은 이론과 실천, 학문적 지성과 거리의 기민함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한니는 두뇌였고 트루스는 리더였으며 프레디는 정찰병이었다. 한니는 계획에 정교함을 더했다. 그러나 그녀의 붉은 머리는 저주였다. 너무 눈에 띄었다. 몇 차례의 공격 이후 독일 병사들 사이에서는 붉은 머리의 소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니는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가짜 안경을 써야 했지만 그녀의 명성은 이미 독일 주둔지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나치 독일은 그녀를 북부 홀란트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다. 세 사람은 RVV의 특수작전 단위가 되었다. 그들은 남자들조차 감히 나서지 못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베스터보르크 수용소로 이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도 선로를 폭파했다. 베스터보르크 수용소는 중개 수용소로 안네 프랑크를 포함한 10만 명이 넘는 네덜란드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열차에 실려 동부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열차 한 편성이 지연될 때마다 수천 명에게 몇 시간의 생존 시간이 더 주어졌다. 그들은 유대인 아이들을 납치해 구출했고 연합군을 위해 무기를 운반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정한 선이 하나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번은 저항군 지휘부가 네덜란드를 통치하던 파시스트 수장 아르투어 자이스잉콰르트의 자녀를 납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계획은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포로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실패할 경우 아이들을 처리해야 했다. 세 소녀는 단호히 거부했다. 프레디는 선언했다. 우리는 군인이지 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과 싸웁니다. 아이들에게는 손대지 않아요. 그들은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잃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기를 택했다. 그러나 전쟁은 도덕을 시험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트루스는 거리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네덜란드인 SS 병사 한 명이 유대인 어머니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낚아채 벽에 내리쳤다. 아이는 즉사했다. 분노가 폭발했다. 트루스는 총을 뽑아 군중이 가득한 거리 한복판에서 그 병사를 사살했다. 명령도 계획도 없었다. 오직 즉각적인 응징뿐이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무력 사용은 더 이상 임무가 아니라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1944년부터 1945년에 걸친 겨울은 네덜란드 역사에 헝거빈터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나치 독일은 저항 세력의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네덜란드 서부를 봉쇄했다. 식량은 고갈되었다. 개인에게 배급되는 식사는 극도로 줄어들어 강제 수용소의 배급량보다도 적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튤립 구근과 나무 껍질을 먹어야 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시신들은 암스테르담과 하를럼의 거리 곳곳에 널려 있었고 더 이상 매장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광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나치 독일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죽음의 몸부림 속에서 적이 더욱 잔혹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1945년 3월, 해방까지는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 한니 샤프트는 하를럼의 한 검문소에서 저지당했다. 독일 병사들은 그녀의 가방에서 공산주의 전단과 권총 한 자루를 발견했다. 수감시설에서 그들은 잔혹한 신문수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암스테르담의 특별 독방에 감금되었다. 빛이 없는 나날, 끝없는 고문, 검은 염색약 아래에서 붉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잡았는지 알아차렸다. 붉은 머리의 소녀, 적의 1순위였다. 한니는 완전한 침묵을 지켰다. 프레디도 트루스도 발설하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았다. 한니의 침묵은 오버스테겐 자매와 숨어있던 수십 명의 저항운동가들의 생명을 구했다. 1945년 4월 17일, 네덜란드가 공식적으로 해방되기 3주 전이었다. 윌리 라이스 장교는 연합군과 독일 사이에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니의 처형을 명령했다.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였다. 2명의 집행자는 한니를 오버베인 모래 언덕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수백 명의 저항 전사들이 묻힌 장소였다. 첫 번째 집행자가 근거리에서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손은 떨렸고 탄환은 한니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머리에 상처를 입은 한니 샤프트는 몸을 돌려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쏜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두 번째 집행자는 기관단총으로 연속 사격을 가했다. 한니는 모래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나이는 24살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한니는 이 피로 물든 모래 언덕에서 총살된 422명의 희생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다. 한니의 죽음은 프레디와 트루스의 정신을 산산이 부수는 충격이었다. 자매이자 전우였던 그들의 세 번째 조각은 자유의 문턱 앞에서 지시겨졌다. 전쟁은 끝났다. 네덜란드는 축하에 휩싸였다. 빌헬미나 여왕은 한니 샤프트를 저항의 상징이라 불렀다. 그녀에게는 국장이 치러졌고 무덤은 항상 꽃으로 덮여 있었다. 그렇다면 프레디와 트루스는 어떠했을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 이유는 정치에 있었다. 냉전이 시작되었다. 서방의 새로운 적은 소련과 공산주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오버스테겐 가족의 공산주의적 과거를 두려워했다. 메카시즘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때 파시즘에 맞서 싸운 영웅들은 이제 정치적 사상 때문에 감시 대상이 되었다.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들은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그들은 위험한 극단주의자로 취급되었다. 훈장도 없었다. 표창도 없었다. 심리치료 지원도 없었다. 오히려 보수적인 네덜란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사람들은 여성이 총을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연에 어긋난다고 여겼다.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낳아야지 전쟁에 나설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었다. 프레디와 트루스는 마음속의 악몽과 홀로 싸워야 했다. 그들은 사회에 적응하려 애썼다. 트루스는 조각가가 되어 고통을 점토와 조형물에 쏟아냈다. 프레디는 가정을 선택해 결혼했고 3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과거를 묻어두고 싶어 했다. 그러나 과거는 죽지 않는다. 그것은 꿈속에서 살아있다. 프레디는 만성불면증에 시달렸다. 길고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그녀는 자신이 제거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총성이 들렸고 방아쇠의 반동이 검지에 전해지는 감각을 느꼈다. 현대의학은 이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부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나약함이라 불렀다. 그녀는 약도 치료도 없이 혼자 견뎌야 했다. 이웃들이 전쟁에 대해 묻으면 프레디는 단 한 문장만을 말했다. 군인에게 몇 명의 적을 죽였는지 묻지 마세요. 그녀는 그 숫자를 결코 말하지 않았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적이었을지라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 네덜란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거의 70년이 걸렸다. 2014년 마르크 초터 총리는 두 자매를 공식 추모식에 초청했다. 그때 프레디는 89살, 트루스는 91살이었다.
그들은 동원전쟁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는 그들이 잔혹한 사람들이 아니라 조국을 지킨 군인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 순간은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70년에 걸친 사과와 감사였다. 프레디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늘은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어머니를 알아봐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트루스는 2016년에 세상을 떠났다. 프레디는 2018년 9월 93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프레디는 평생 변하지 않는 습관을 지녔다. 매주 붉은 장미를 샀다. 그녀는 그것을 오버베인 모래 언덕으로 가져가 한니 샤프트가 쓰러졌던 얕은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옛 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무게를 이해한 사람은 오직 그들뿐이었다. 3명의 소녀. 한 명은 젊은 나이에 죽어 상징이 되었고 2명은 살아남아 망각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프레디 오버스테겐의 위대함을 이해하려면 다음의 냉정한 수치들을 바라봐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네덜란드는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유대인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네덜란드 유대인의 75% 이상이 학살당했는데 이는 벨기에의 40%나 프랑스의 2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는 이 지역에서 나치 독일의 탄압기구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잔혹하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오버스테겐 자매의 투쟁이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강요였음을 증명한다. 네덜란드인의 90%는 침묵을 택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하루하루를 버텼다. 5%는 나치 독일에 협력하며 동포를 배신했다. 그리고 단지 5%만이 저항에 나설 용기를 가졌다. 그 희소한 5% 안에서도 총을 들고 직접 전투에 참여한 여성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프레디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가능 그 자체였다. 그녀는 종종 소련의 여성 저격수 류드밀라 파블리첸코나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낸시 웨이크와 비교된다. 그러나 프레디가 그 누구보다 특별한 이유는 나이에 있었다. 14살. 다른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고 있을 때 그녀는 생존과 전투를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성별의 규범을, 나이의 한계를, 전쟁에 대한 통념을 모두 깨뜨렸다. 따은 머리를 한 14살 소녀, 녹슨 자전거 한 대, 바구니 속에 숨겨진 권총 하나. 그것이 바로 네덜란드에서 나치 독일군이 가장 두려워한 이미지였다. 프레디 오버스테겐은 세상에 깊은 교훈 하나를 남겼다. 영웅은 망토를 두르지 않는다. 영웅이란 악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기꺼이 대가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행동했다. 네덜란드가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지막 질문을 당신에게 던진다. 만약 당신이 14살이고 범죄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한 차례의 학살을 막기 위해 총을 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행동할 만큼의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할 것인가? 프레디 오버스테겐은 선택했다. 그리고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새겼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달라. 다음 영상에서는 교과서가 결코 말해주지 않았던 또 하나의 비밀 문서를 깊이 파헤칠 것이다.